또 불거진 국정원 내홍.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 제목입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홍이 지난 6월에 이어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불거지고 있다. 도대체 국정원은 왜 이렇게 인사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각종 정치 현안, 국정원 문제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구로울, 예, 지금 구로에서 오셨죠? 네, 예. 지역구 열심히 하다가 눈 오나요, 지금 밖에? 오전에 김장하다가 네. 문발이 날려가지고 와 소리 질렀는데 날씨만 춥고 안 오던데 지금은 안 와요. 그래요? 지금은 안 와요. 부는데. 바람은 부는데, 네. 예, 그렇구나. 아까 어떤 분이 포항인데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습니다. 추워질 것 같아요 날씨. 많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제 애들 시험 끝나가지고요. 맞아요. 예, 추워도 돼요. 저기 국정원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권춘택 예, 1차장에 대한 직무 감찰이 실시됐다.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권춘택 1차장이 해외 정보 파트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예. 좀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정원 인사파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 결재까지 났던 네. 국정원 1급 인사가 뒤집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선상에서 지금까지 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원 내부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권력 투쟁. 이게 뭐 보수 언론 일부 네. 정보력이 딸리는 곳에서 이게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결이다 이런 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국정원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국정원 내부 내에서도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키즈들의 권력 투쟁 그리고 예. 농공행사 과정에서 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이 작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 전 정부는 씨가 말라가지고요. 전 정부 사람들이 예. 이렇게 권력 투쟁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쫓겨났는데 뭐. 이미 다 쫓겨났기 다 때문에. 쫓겨났고 대기 발령 받고 벽 보고 있어요. 하얀 벽 보고. 그래서 전 정부 사람들과 예. 윤석열 정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예. 뭐 권력 암투니 예. 정보기관 내 이런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출연한 네. 소위 말하는 신주류, 신주류. 윤석열 키즈들의 농공행상 다툼,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 쪽에서 온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신주류라고 할 수 있고 원래 국정원 안에 있었던 구주류, 신국 안에 이런 주류 갈등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오신 분들이 네. 국정원을 장악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네네. 근데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물과 기름 가도 같아요. 검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밝힙니다. 이것 또한 정보사안이라서 예. 꽤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데 검찰 파견 네, 역대급으로 많다. 많죠. 예. 많은데 이분들이 붕 떠 있어요. 국정원 조직 내에 정확하게 침투돼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건 검찰 파견 분들이 신주류가 아니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윤석열 키즈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과거에 국내 정치를 주로 하시던 분들. 예. 소위 말하면 국내 구태. 파트. 예, 국회. 구태. 예. 그분들 간에 일어난 권력 투쟁이고 예. 한 가지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게 네. 이번이 인사파동으로 4번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었던 2번째입니다.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 내에서 인사파동이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전 정부도 없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예. 정보기관의 특성상 인사파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4번째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김규현 원장이 조직 장악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있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죠.
김규현 원장님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외교관. 치과 의사. 치과 의사였나요? 의사 출신이세요. 대단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데 당신은 지금 환자를 못 본다고 하시는데 의사 출신이에요. 의대를 나오셨어요. 의대를 나왔다가 외교관이 되셨고 외교관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계셨던 외교관인데 사실 이제 국정원의 원장으로 모셨을 때는 되게 의외였죠. 저분이 국정원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장악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정원 출신 국내 정치 파트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바지가랭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들 있죠. 그렇군요. 보수 언론에서는 교체한다. 후임의 김용현 경호처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소위 말 자기 사람들이에요 다.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키즈예요. 김규현 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이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대단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저는 지금의 국정원의 아주 이런 구태적인 모습, 이 파행적인 모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산 때문에 그래요. 용산 때문이다. 용산 너 때문이야. 그럼요. 왜냐하면 정보기관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고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국내 정치를 하시던 분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을 서는 거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임 정부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제가 이건 외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외 공간들에도 해외 정보관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어요. 통상 한 4급, 5급 정보관들이 가야 될 때는 2, 3급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언론사로 치면 말진이 가야 돼서 벽치기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벽에 기대가지고 안에 뭔 말하는지 듣는 말진 벽치기 보내야 되는데 정치부장을 보내놓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부장이. 자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죠. 말진들 나가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부장 정도 하셨던 분을 보내놓으면 취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뭔 일이라도 좀 했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물을 먹이거나 하얀 벽보게 만들거나 그러고 있어요. 진짜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강서 보궐선거 앞두고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가 국정원에서 나오면서 선관위의 모듈을 다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보안점검 툴을 84개 설치했다. 그런데 선관위에 삭제 방법 안내했지만 100% 삭제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됐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선관위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근래 없던 일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를 세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보안 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력기관의 보안 점검을 국정원이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감사원, 선관위 이런 기관들은 국정원이 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게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오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 보안 점검의 결과 발표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던 강서 선거 하루 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인 한 2주 전에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선관위는 그 결과에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발표는 우리가 할게. 대신에 선관위는 내가 동의 못하는 부분은 니네가 따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서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절충되는 내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 발표만 해버려요. 선관위는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건 니네가 따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킹 툴을 84개를 심어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말은 네. 심어놨는데 네. 보안 점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고 네. 자기네들이 다 철수를 하려 했다.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게 잘 찾아봐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보안 이거는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예. 선관위 컴퓨터 다 바꿔야 돼요. 예.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예. 저라면 예. 선관위 컴퓨터를 다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손이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국정원이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그 투개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못하죠. 야, 이거 진짜 부정선거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선관위와 국정원이 합의해서 예. 남겨놨던 해킹 툴 84개를 다시 제거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손이 탔는데. 아니, 뭐가 또 있을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신뢰를 잊어버렸잖아요. 예, 840개인지 네. 8,400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앞두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싶고,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컴퓨터 바꿀 예산 안 주겠죠? 조서라도 바꿔야 되고요. 비비로라도.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듯이 이게 예. 그냥 선관위 보안 점검이라는 단건으로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예. 최근에는 사이버 관련된 훈령을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훈령이 뭐냐고 하면 대통령령이에요. 예. 지금 현행 국회 의석 분포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법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걸 그렇죠. 가지고 막 장난을 통실하죠. 치잖아요. 예, 예. 국정원이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예. 자, 한국에서 예. 사이버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여야 되냐라는 건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돼야 되냐 예. 아니면 과기정통부가 돼야 되냐. 예. 이게 국정원이 되면 실력은 있겠지만 정보기관이 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든지 국내 정치 관여 예.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해야 돼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법률안 사안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각각의 법안을 내서 지금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느닷없이 시행령을 내놨어요.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못 막아야 막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12월 초에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 시행령 내에는 독수 조항이 또 너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예. 국정원이 판단하에 자료를 제출해 그럼 제출해야 돼요. 모든 어머. 기관들이. 사이버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사파동, 그다음에 선관위 보안 점검, 예. 사이버 훈령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국정원이 다시 국내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과거의 흑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의심들을 가지게 되고 신뢰를 못 보내는 거죠. 예. 근데 이 일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예. 국정원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용산이 시키니까 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용산이 손 떼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도 손 떼야 되고요, 국정원도 당연하죠. 손 떼야 되고요.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 말씀드려볼까요? 예. 국정원장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명을 해요. 김규현 원장을. 네네네. 근데 국정원장 임명도 하기 전에 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해버려요. 그랬던가요? 예. 누구죠? 이름을 밝힐 수는 좀 예. 없는데요. 예. 그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A 씨 그분인가요? 그분하고는 또 상관이 다른 없습니다. 예. 원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원장 특보를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원장도 몰라요. 예. 특보가 누군지. 이건 심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용산에서 말뚝을 그냥 대못을 박아놓는 거죠. 거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방송국마다 가면은 무슨 MB 시즌 2 아니다. 이게 전두환 시즌 2다. 그 12.12 쿠데타 수준이다. 5.16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건지 민주당이 정말 국회 안에서 역할을 갑자기 왜 민주당으로 가서 아니 열심히 그렇잖아요.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역할을 안 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정치 안에서 역할을 맡을 분들이 없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거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도 뭐 성명서 내고 네.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 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병리표가 안 된다. 네, 태보잖아요. 예. 어쨌든 소수 정파와 정치의 다양성을
이제 보장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네. 게 정치의 도도한 흐름인데 네. 그걸 거스르는 건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권역별 병리평, 네. 뭐 그 기괴한 형태의 변형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 병리평으로 결정 안 하는 거죠? 100%. 아직까지 지도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예. 과거로 돌아가려 그래요. 국민의힘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비례대표들 임명하고 싶어 하고 네. 뭐 개혁 같은 게 필요 없어. 자기네들은 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은 예. 일종의 싸움의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왔던 게 갈래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일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네. 대먹지도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거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스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선거법 협상 과정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구체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다라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보다 좀 분명하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고 하면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건 처리하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 제도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되게 이상하잖아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당당하지도 못하고 예. 뜻하지 못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기는 좀 이제 이게 싸움의 룰, 예. 선거법으로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예.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예. 우리 당 지도부의 예.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야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여부에 따라서 뭐 신당 창당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걸려 있어서 다소 예민하게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공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선거 구도거든요. 선거 구도를 짜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정당의 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계로 알려진 네 분의 의원님이 원칙과 네. 상식이라는 의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뭐 시작은 넷이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거다. 의원님 함께 하십니까? 제가요? 네. 의원님은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아니 그런 걸 가르는 것도 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한국 네, 정치 네. 수준이라는 게. 과거 친문이냐 비문이냐 예. 친노냐 비노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 좀 그런 데서는 극복했으면 좋겠고 예. 저는 이 어제 언론의 갈라치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좀 수준이. 예. 어제 뭐 원칙과 상식이란 네. 모임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그 모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야,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당의 좀 단합과 통합으로 가야지 네. 지금 시기에 저렇게 할 일인가라고 네. 보시는 분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일정한 선 내에서 네. 벌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예, 예. 두 가지 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데 우리가 방점을 둬야지 네. 터부시하거나 밀어낼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원칙과 상식 안에서 뭐 제기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예컨대 뭡니까 중요한 게 뭐죠 팬덤 정치 뭐 극복해야 된다 뭐 정당 민주주의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간절한 이슈입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장 간절할 수 있죠.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간절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해서 너 거는 별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온당치 않죠. 네. 서는 위치와 처지에서는 제일 커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컴퓨터 게임 한 번 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거고 예. 대학생들은 또 다를 수 있는 예. 거고 어른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그걸 자체를 가지고 타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근데 저는 뭐 친명 간별사라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정도까지 할 수준인가 민주당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네. 뭐 과거에 국민의힘 뭡니까?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시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친박 간별사 뭐 예. 이런 것까지 나올 수준이냐. 저는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 총선을 되돌아보면 네.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네. 상당히 당시에 앞서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예.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야 이건 큰일 났다. 네.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여당이 얻는 거다. 당시 박근혜 집권 세력이 얻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진박 간별사라는 게 맞아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막 박근혜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겠다. 예.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막 전국을 다녔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네, 민주당은 예. 그 길을 안 걸으면 돼요. 저는 선거 앞두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되는데 첫 번째 고개 들면 안 돼요. 아, 고개 들면 잘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선거는 겸손해야 돼요. 예. 빳빳하게 고개 드는 순간 죽습니다. 어제 한병도 의원님 나오셨는데 하여간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10번을 하고 가셨어요. 맞습니다. 선거는 그렇습니다. 예. 절박하고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 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국민의 다수로 선거라는 게 51%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에 밀착해야 돼요. 우리가 여의도에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여의도 시각하고 국민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예. 국민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총선을 저는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론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험지에 나가야 된다. 아니다. 비례대표에 가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아니다. 이 지역 주민과 약속인 계양을 계속 나가셔야 된다. 네.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대표의 출마 카드는 전략적 카드예요. 아, 당의 전략과 직결된 겁니다. 네.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은 때이르다. 아 그럼요. 좀 근데 왜 그분들은 자꾸 그 험지 출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 나가라 그러면 나도 험지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네. 지역에서 출마하고 계시는 김현권 예, 전 예, 의원님이라고 예, 예. 계세요. 예. 그분이 이렇게 저희 프로 나오셨습니다. 네, 험지에 나오셔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하신 거 제가 봤어요. 예. 이해할 수 있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TK에서. 예. 예. TK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예. 민주당 깃발도 제대로 못 드는 곳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지역이라고 어렵죠. 하더라고요. 예. 여전히 어렵죠. 예. 그래서 대표께서 나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건 전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는 한다. 당연히 이해하죠. 예.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대표가 전국 선거를 책임져야지 어떻게 지역 선거에 발목 끼면 안 발목끼면 안 돼. 돼. 비례 끝순번으로 가자라고 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아니야 불출마로 결의 결단을 보여줘야 돼. 예. 아, 여러 의견이 막 나오고 다 있는 거잖아요. 백가쟁명식으로 네. 막 나오고 있군요. 네. 다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복무할 것이냐로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대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의 의견이니까. 지금은 뭐 자유롭게 토론할 네, 수 네.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그걸 선뜻 어떤 정하는 건- 카드를 내놓는 네. 것은 전략적 미스다. 아 그럼요. 저 같은 지역구 원들이나 할 짓이지 그게 예. 대표가 할 일은 아니죠. 아, 그럼 그렇군요. 대표의 판단 영역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년 총선의 실패라는 것은 네. 곧 이재명 대표에게도 실패입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네, 거예요. 내년 예.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지만 네. 된다라는 건 대표님이나 저희 민주개혁진영이나 공이 같은 공동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지금 보면 두 당이 정치권에 핫합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네. 예.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준석 신당 생각보다 창당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별게 없는 것 같다. 영향력도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고민이 매우 깊은 것 같다. 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분의 차이가 있죠. 네. 죄송한데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이죠. 아, 예. 여의도스럽죠. 맞아요. 아, 여의도에서 큰 사람이고. 네. 예. 조국 전 장관은
전혀 여의도스럽지가 않죠. 네. 개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명분, 가치 이걸 우선시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아니죠. 살아남아야 돼요. 이번에 죽으면 안 돼요. 생존. 극과 극이죠. 그리고 포지셔닝도 당연히 다를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기에는 때를 놓쳤다라고 봐요. 창당의 때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비례정당. 근데 지역구를 출마시킬 최소한 일정 수준의 이상 50명 이상의 규모 있는 출마를 위한 정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까지 간 보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간 보면 안 된다. 이미 출격했어야 됐다. 그럼요. 그래야지 지역 내에서의 이슈 파이팅도 되고 사람도 모으죠. 비례정당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비례정당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역구를 근데 비례정당 안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면 뭐 전국 여의도에서 크셨던 분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대신할게요. 자, 그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장관은 가치와 명분을 우선시하잖아요. 그 속에서 고민이실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페북에도 봤는데 민주 진영의 전체 승리에 복무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 진영 전반의 승리에 복무한다면 출마가 오릅니까? 불출마가 오릅니까?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거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맞대응하는 민주당의 진보 블록들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양당 체제에서의 조국 신당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연대 같은 개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자체는 뭐 크게 영향가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외길 수순 아닐까 싶은데요. 외길 수순. 외길 수순. 왜냐하면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본인이 겪어왔던 환경들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요것만 여쭤볼게요. 오늘 그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 만났거든요. 뭐 맹탕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의 혁신은 성공할 것인지. 처음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나름 이렇게 무게 있게 그리고 이슈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유한이라는 상품성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왜 그러시지?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보면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패할 거다? 뭐 단정하게 남의 당이라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늘 조심스러우시고 분명한 사실만 말씀하시는 분이라 제가 답변을 그렇게 피해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께서 뭐 그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진정성 있는 내용 참 좋다 이런 의견들 말씀 참 잘하신다 이런 의견들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카메라 보십시오. 장유신의 정치 편의점 취재 편의점 죄송해요. 장유신의 취재 편의점 잘 되시기 바라고요. 한국 정치가 제대로 서는데 큰 도움 주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좀 그때는 길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